기원 후 38년, 로마는 영원할 것 같았다. 태양 아래 빛나는 흰 대리석 기둥들, 제국의 맥박 그 자체인 듯 행진하는 군단들, 신들의 목소리로 말하는 원로원. 로마는 온 세상이 스스로를 비추어 보는 거울이었다. 브리타니아의 안개 속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모래에 이르기까지 로마의 깃발은 정복된 민족들 위로, 약탈된 신전들 위로, 피와 복종 위로 펄럭였다. 로마는 혼돈을 길들였다. 아니,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대리석 아래에서 무언가가 썩어가고 있었다. 그것은 외국의 적도, 노예들의 반란도, 심지어 경제 위기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비싸고 향긋한 향이 나는 도덕적 타락, 팔라티노 언덕 궁전의 복도를 스며드는 보이지 않는 독이었다. 그 해, 이제 막 15살 된 소녀가 자신이 희생양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순진한 모습으로 그 문을 넘었다. 그녀의 이름은 발레리아 메살리나였다. 그녀는 죄수가 아니었다. 그녀는 해결책이었다. 칼리굴라의 광기 이후에도 여전히 피 흘리는 왕조를 치유하기 위해 황제 클라우디우스에게 바쳐진 젊고 비옥하며 명문가 출신의 여인이었다. 사제들은 그녀를 축복했고 원로원은 박수쳤으며 백성들은 축하했다. 로마는 그녀에게서 새로운 질서의 약속, 왕좌에 복원된 순수함을 보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역사는 메살리나를 다른 방식으로 기억할 것이다. 구원이 아니라 구원하려 했던 권력 그 자체보다 더 깊은 질병으로. 그녀를 맞이한 클라우디우스는 이미 제국의 취약성의 상징이었다. 괴물 같은 칼리굴라의 삼촌이자 전르음 바리에, 말더드미에 불안정했으며 통치자라기보다는 학자에 가까웠다. 그는 책 뒤에 숨고 어리석음을 가장하며 조카의 지나친 행동들에서 살아남았다. 칼리굴라 암살 후 원로원이 그를 왕좌에 앉혔을 때 많은 이들은 그를 쓸모있는 꼭두각시로 보았다. 메살리나는 그의 안정 가면을 위한 완벽한 장식이었다. 젊고 귀족 출신의 아내로서 후계자를 낳고 덕스러운 모습으로 미친 황제들의 오명을 씻어낼 수 있는 여인이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로마의 꿈처럼 보였다. 메살리나의 젊음은 궁정의 묵직함과 대비되었으니 마치 신들이 제국의 노쇠함을 새로운 가정의 비너스로 균형 맞추려 한 것 같았다. 그러나 순수함의 외양을 숭배하는 동시에 부패를 일삼던 로마는 그녀가 잉태하고 있던 괴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연회, 행렬, 도덕에 관한 연설들 뒤에는 두려움이 감돌고 있었다. 바로 추문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메살리나는 그 두려움이 어떤 군대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이다. 로마 사회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깨지기 쉬운 이분법, 즉 명예와 수치심 위에 세워졌다. 남자에게 명예의 상실은 시민으로서의 죽음과 같았다. 여자에게 성적 수치심은 사형보다 더 나빴다. 그것은 신들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규율이었다. 그리고 그 규율 속에서 메살리나는 자신의 무기를 보았다. 그녀는 칼이나 군단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자들의 도덕적 균열, 그들이 부인하는 욕망,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비밀을 이해하기만 하면 되었다. 아무도 아직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다. 백성의 눈에는 그녀가 이상적인 아내였다. 창백하고 우아하며 두 아이 옥타비아와 브리타니쿠스의 어머니이자 경건하고 순종적이었다. 그러나 로마에서 완벽함은 종종 부패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위장에 불과했다. 덕성의 장막 뒤에서 메살리나의 욕망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것은 사랑도 야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사악한 무언가였다. 시대의 도덕적 거울을 깨뜨리고 그 조각들 속에서 자신을 비춰보고자 하는 욕구였다.
반세계를 정복했던 제국은 그 몰락이 자신의 성벽 안에서 사치와 감시 속에서 자라며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순수함의 상징이 된 한 청소년의 영혼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로마는 야만인들의 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선에 보이지 않는 칼날에 쓰러질 것이었다. 그리고 왕조를 구원해야 할 소녀 메살리나는 왕조를 진흙탕에 빠뜨리는 첫 번째 인물이 될 것이었다. 결혼 며칠 후 시인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한 송가를 쓰고 원로원 의원들이 그녀의 풍요를 위해 건배하는 동안 팔라티노 대리석 아래에 조용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그 균열의 메아리는 수세기 동안 울려 퍼지며 메살리나의 이름을 방탕, 세욕, 파괴의 동의어로 만들었다. 역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적이라고 믿었던 로마는 자신의 파멸이 이미 침대에서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대낮에는 메살리나가 로마의 완벽함 그 자체였다. 그녀는 안주인의 차분한 걸음으로 신전 사이를 걸었고 흰색 투니카는 순수함의 상징처럼 어깨 위에 흘러내렸다. 여자들은 그녀를 동경했고 원로원 의원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황제 클라우디우스와 함께 공식 행사에 나타날 때 백성들은 그녀에게서 안정의 약속을 보았다. 그녀는 가장 신성한 의무를 다했다. 왕좌의 후계자, 즉 소녀와 소년을 낳아 왕조의 연속성을 확보한 것이다. 시인들은 그녀를 칭송했고 사제들은 그녀를 축복했다. 그러나 로마에서 완벽함은 독보다 더 위험한 위장이었다. 아무도 몰랐다. 해가 지고 노예들이 궁전의 램프를 끄면 바로 그 여인이 황금빛 벽을 떠나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골목으로 향한다는 것을. 대리석이 진흙으로 변하는 그곳에서 황후는 황후이기를 멈췄다. 죄악과 소음과 빈곤의 동네인 수불에서 메살리나는 변신했다. 얼굴의 먼지와 그 으름을 뒤집어 쓰고 혈통의 광채를 지우기 위해 피부에 기름을 바르고 금발을 값싼 가발 아래 숨겼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는 그림자들 속의 그림자였다. 시큼한 와인 냄새, 땀, 절망의 냄새가 뒤섞인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매춘부들과 다를 바 없이 자신을 내놓았다.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지 않았다. 침묵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과 섞여 마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듯 동전을 받았다. 로마가 듣지 못하는 구석, 즉 허름한 사창가, 하인들의 침실, 병사들의 변경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하 강물처럼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황제의 아내가 길거리 여자들 사이에서 일한다고 했다. 매일 밤 궁전을 떠나 유령처럼 사라졌다가 새벽이 되면 똑같이 평온한 얼굴로 돌아온다고 했다. 변장 아래에서 그녀를 알아본 일부는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로마에서 말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다. 그녀를 고발하는 것은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일이었다. 다른 이들은 매혹되어 침묵했다. 마치 여신이 진흙 속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백성들에게 추문이나 광기로 보였던 것이 그녀에게는 권력의 한 형태였다. 메살리나는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통제를 추구했다. 그녀는 모순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수불에서의 매일 밤이 신들과 제국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대조가 그녀의 마약이었다. 낮에는 순결의 상징, 밤에는 욕망의 화신. 그 이중성에 그녀의 힘이 숨어 있었다. 순수함 때문에 더 많이 숭배받을수록 그것을 더럽히려는 유혹은 더욱 강렬해졌다. 그것은 위험한 게임이었고 로마가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유일한 것, 즉 그녀의 자유를 되찾아주는 은밀한 의식이었다. 현대 심리학자들은 메살리나가 깊은 해리, 즉 공적인 자아와
은밀한 자아 사이의 분열을 겪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그것을 빙의로 이해했을 것이다. 수치심을 먹고 사는 어두운 영혼으로 아마도 둘 다 사실이었을 것이다. 권력은 그녀를 인간으로서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궁전에서 그녀는 여인이 아니라 상징이었다. 사창개서만 그녀는 자신의 몸,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운명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녀의 반란은 맹목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전략이었다. 여성의 신성한 명예규범을 깨뜨림으로써 메살리나는 남자들이 다룰 줄 모르는 일종의 권력을 발견했다. 바로 추문의 힘이었다. 로마는 부패, 폭력, 배신은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의 수치심은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것을 알았다. 그리고 매일 밤 궁전으로 돌아올 때마다 그녀는 금보다 더 귀중한 비밀들을 가지고 왔다. 연회에서 원로원 의원들을 바라볼 때 그녀는 아마도 그들 중 일부가 자신도 모르게 어둠 속에서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기억했을 것이다. 그것은 조용한 사냥이었다. 칼은 필요 없었다. 미소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렇게 그녀의 진정한 정치적 교육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로마에서 욕망이 권력의 가장 깊은 균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클라우디우스는 연구와 어설픔에 몰두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황제는 잠들었고 로마는 자신의 파멸을 꿈꾸고 있었다. 메살리나는 보이지 않고 인내심 강하고 무적의 뱀처럼 두 현실 사이를 미끄러져 다녔다. 탈출구로 시작했던 것이 지배의 실험실이 되었다. 황후는 도전의 도구로 사용된 몸이 칼을 들 필요 없이 제국 전체를 복종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쾌락은 목적이 아니라 방법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품었던 추문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보이지 않는 왕좌는 더욱 강해졌다. 곧 궁전은 그녀의 감옥이 아니게 될 것이다. 그것은 그녀의 무대가 될 것이다. 로마는 황제들과 원로원 의원들의 방탕에 대해 들어왔지만 한 여인이 부패를 그런 수준의 예술로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메살리나가 수브라 골목에서 시작한 일은 곧 스펙터클로 변모했다. 경쟁과 권력을 숭배하는 제국에서 그녀는 정욕을 전장으로 만들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라이벌은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매춘부인 신라였다. 그녀는 저항과 경험으로 전설적인 여인이었다. 두 사람 사이의 도전 소식이 귀족들 사이에 퍼졌을 때 소문은 불신과 뒤섞였다. 황후이자 카이사르의 아내가 어떻게 창녀와 경쟁하는 데까지 스스로를 낮출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것이 바로 메살리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였다. 그녀는 로마의 규칙으로 놀지 않고 그것을 파괴했다. 와인과 향과 퇴폐가 가득한 밤, 엄선된 소수의 귀족들이 이 경쟁을 목격하기 위해 초대되었다. 기름 램프는 조용히 타올랐다. 신라는 자신의 기술을 숙달한 전문가의 침착함으로 시작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남자들을 차례로 상대했고 총 25명을 상대하다가 피로에 쓰러졌다. 새벽 첫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칠 때 그녀는 기진맥진하여 주저앉았다. 모두가 시합이 끝났다고, 황후가 명예로운 무승부에 만족하고 멈출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메살리나는 멈추지 않았다. 땀에 젖은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인간적인 의지가 아닌 어떤 기계에 의해 움직이는 듯 계속 움직였다. 30명, 40명. 숫자는 이성을 4발이 넘어섰다. 어떤 구경꾼들은 경악하여 말없이 바라보았다. 다른 이들은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욕망이 아니라 정복 행위였다. 황후는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배를 추구했다. 마지막 지원자가 지쳐 쓰러지고 방에 침묵이 감돌았을 때
메살리나는 일어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고 얼음 같은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녀는 승리했다. 그리고 그 사악한 승리 속에서 그녀는 타락을 권력으로 바꾸었다. 증인들은 그 여인이 로마를 통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로마를 굴욕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굴욕을 통해 권력을 추구하게 하는가? 고대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를 색정광, 한계 없는 짐승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그 설명은 너무 쉽다. 욕망의 가면 아래에는 정확한 논리가 있었다. 메살리나는 남성 지배 사회에서 성이 자신이 무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임을 이해했다. 그곳에서 원로원 의원들, 장군들, 귀족들은 권위를 잃었다. 그녀 앞에서는 모두가 육체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들을 육체로 격화시킴으로써 그녀는 그들을 육체적인 것 이상으로 소유했다. 동시대의 철학자 세네카는 세욕은 쾌락이 아니라 영혼의 굶주림이라고 썼다. 메살리나는 그 생각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쾌락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 권력이 채워줄 수 없는 공허함을 채우려 했다. 모든 행위는 궁정이 그녀에게서 빼앗아간 유일한 것, 즉 자신의 의지에 대한 통제권을 느끼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더 깊은 거의 신학적인 무언가가 있었다. 로마에서 여성의 미덕은 순수함이라는 개념, 신들에게 바치는 곡물로서의 순결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 이상을 더럽힘으로써 메살리나는 남편이나 원로원뿐만 아니라 신성한 질서 그 자체에 도전했다. 그녀의 몸은 불경한 전례, 육체와 도전의 미사가 되었다. 그 속에서 황홀경과 파괴가 뒤섞여 마치 신들도 자신들을 숭배하는 인간들만큼 위선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했다. 신라의 마라톤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었다. 그날 밤 이후 황후는 수치심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주문이 강철보다 더 효과적인 지배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다. 비밀로 시작된 것이 정치로 변모했다. 모든 것이 권력으로 측정되던 제국의 심장에서 메살리나는 새로운 언어를 발견했다. 바로 굴욕의 언어였다. 그날 밤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다시는 말하지 않았지만 로마에서는 무언가가 변했다. 소문은 불처럼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두려움이 커져갔다. 그녀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상징하는 것 때문이었다. 즉, 왕좌에서가 아니라 타인의 수치심을 통해 통치하는 법을 배운 여인 때문이었다. 그때부터 쾌락은 더 이상 그녀의 피난처가 아니라 무기가 되었다. 메살리나의 몸은 로마가 자신의 타락을 응시하는 거울이 되었다. 그리고 그 거울을 보며 로마는 타락한 황후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영을 보았다. 기원 후 40년대 초 제국 궁전은 더 이상 제국의 심장이 아니라 악몽의 극장 같았다. 한때는 정치회의나 군사축제였던 것들이 굴욕이 가장 세련된 형태의 오락이 되는 일련의 사적인 스펙터클로 변모했다. 겨우 20살의 메살리나는 클라우디우스의 궁정을 조작의 실험실로 만들었다. 연회는 더 이상 승리를 기념하거나 신들을 기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비단과 와인의 덫이었다. 식탁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과일, 아프리카 해안의 해산물, 히스파니아 와인이 담긴 금잔으로 넘쳐났지만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진정 가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바로 정보였다. 모든 손님은 잠재적인 도구였고 모든 비밀은 협상 카드였다. 원로원 의원들은 명예로운 만찬에 참석한다고 믿고 왔다. 와인이 흐르고 음악이 속삭임을 삼켜버릴 때 덫은 닫혔다. 황후의 손짓, 거의 감지할 수 없는 암시만으로도 하인이 금지된 주제, 즉 빚, 비밀스러운 사랑, 정치적 배신 등을 식탁으로 가져왔다. 메살리나는 말없이 들으며 두려움이 얼굴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관찰했다.
모든 말은 누군가를 공영에 빠뜨렸고 모든 우발적인 고백은 무기가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자신의 망을 완성했다. 어떤 군단도 궁정의 노예들만큼 충성스럽지 않았다. 그녀는 소문 하나하나, 가로챈 편지 한 통, 문 뒤에서 들린 한숨 하나하나에 대해 보상했다. 황제의 신뢰를 받던 고대의 서기관들은 오직 그녀에게만 충성하는 조수들로 대체되었다. 궁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먼저 메살리나의 귀에 들어갔다. 수년 후 역사가들은 그녀를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으로 묘사할 것이다. 그러나 문서들은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것을 시사한다. 그녀는 진정한 쾌락이 통제라는 것을 이해했던 것이다. 그녀는 수치심이 어떤 쇠사슬보다 강한 사슬이라는 것을 알았다. 로마는 명예 위에 세워졌고 그녀는 그것을 자신의 권력을 위한 연료로 사용했다.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가 비밀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이름, 날짜, 약점, 빚, 연인들,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몸짓까지. 이 양피지들은 그녀의 보이지 않는 무기고였다. 총독들은 공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종에 의해 임명되었다. 장군들은 용맹함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자리를 유지했다. 메살리나는 칙령으로 명령하지 않았다. 굴욕으로 명령했다. 그녀의 통제 규모를 이해한 몇 안 되는 남자 중 한 명은 클라우디우스의 해방 노예이자 개인 비서인 나르키수스였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법을 배웠지만 심지어 그조차도 황후의 망을 두려워했다. 수년 후 메살리나를 배신한 사람은 바로 이 나르키수스였지만 그때 그는 그저 침묵하며 로마에서 가장 강력한 여인이 친밀감을 정치적 도구로 바꾸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로마법은 불명예, 즉 공공명예의 상실을 처벌했다. 부도덕하다는 비난 하나만으로도 경력, 이름, 가족을 파괴할 수 있었다. 메살리나는 그것을 알았고 예술가가 붓을 사용하듯 그 취약성을 이용했다. 그녀의 망에 걸린 모든 남자에게서 그녀는 명성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빼앗아갔다. 그녀는 새로운 유형의 국가, 즉 수치심의 제국을 창조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로마는 그녀를 조용히 칭송했다. 그녀의 권력에는 병적인 매호, 공포와 욕망이 뒤섞인 감정이 있었다. 그녀를 미워하는 남자들조차 그녀의 승인을 꿈꿨다. 그녀를 경멸하는 여자들조차 그녀를 부러워했다. 그녀는 각자가 자신 내면의 최악을 비춰보는 어두운 거울이었다. 한 번은 빚을 진 원로원 의원을 공개적으로 조롱하는 연회에서 클라우디우스는 아무것도 모른 채 웃었다. 황제는 자신이 그 순간 곧 자신의 왕좌마저 삼켜버릴 굴욕의 정권을 정당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가 잔을 들어 올리는 동안 메살리나는 자신의 목록에 또 다른 이름을 마음속으로 기록했다. 팔라티노 언덕 꼭대기, 대리석과 보라색 커튼 사이에서 황후는 완벽한 메커니즘을 만들었다.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공포 때문에 복종하는 궁정. 모든 미소가 비밀을 숨기고 모든 비밀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제국의 타락은 적군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메살리나의 만찬 후 조용히 억눌린 웃음소리에서 시작되었다. 로마는 아직 몰랐지만 독은 이미 그들의 혈관을 따라 흐르고 있었다. 마르스 광장 근처의 언덕과 정원들 사이에 메살리나는 공식 기록이 없는 두 번째 궁전을 지었다. 그곳에는 신상이나 황제 흉상이 없었고 무거운 커튼, 끊임없는 음악, 그리고 두려움의 악취를 감추려던 달콤한 향수만이 있었다. 속삭임으로 침묵의 저택이라 불리던 그곳은 그녀의 비밀, 제국의 진정한 심장이었다. 그것은 평범한 사창가가 아니었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되었다. 그곳은 그녀의 직접적인 감독 아래 권력과 굴욕이 교차하는 무대였다. 여자들은 익명의 노예들이 아니었다.
많은 수가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위협이나 협박으로 그곳으로 끌려왔다. 메살리나는 비인간적인 평온함으로 그들을 지켜보며 그들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남자들 앞에서 봉사하도록 강요하면서 머릿속으로 기록했다. 남자들도 희생자였다. 원로원 의원, 상인, 군인 등 모두 쾌락이나 정치적 호의의 약속에 이끌려왔다가 당혹스러운 상황에 갇혔고 황후의 차가운 눈에 의해 관찰당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었다. 나갈 때쯤이면 그들의 비밀은 이미 궁전의 소유가 되어 있었다. 시장에서 원로원까지 로마 전체가 메살린에게 이르는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려 있었다. 그 지옥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한 한 병사는 수년 후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전쟁을 택하겠다고 고백했다. 전장에서는 한 번 죽을 뿐이지만 그는 말했다. 저택에서는 매일 밤 조금씩 죽습니다. 후대 연대기 작가들이 기록한 그의 말은 메살리나가 만들어낸 공포의 유형을 정의했다. 피부를 더럽히지 않지만 영혼을 좀먹는 두려움이었다. 그녀의 망이 확장되면서 부패는 사업이 되었다. 성적 호의, 매수된 침묵, 조작된 죄는 국가 운영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숨겨진 경제의 일부였다. 침묵할 줄 아는 자들은 승진했고 저항하는 자들은 사라졌다. 황후의 기록 보관소에는 모든 이름이 미결된 부채와 같았다. 겉보기에는 로마는 계속 번성했다. 군단들은 게르마니아에서 전투에서 승리했고 신전들은 재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표면 아래에서 권력 시스템의 본질이 바뀌었다. 더 이상 법이나 신성한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끊임없는 폭로의 위협에 의해 유지되었다. 메살리나는 정치적 통제를 재창조했다. 그녀는 수치심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통치했다. 당대의 도덕주의자들은 경악했지만 아무도 감히 그녀를 고발하지 못했다. 그들은 비밀의 정권에서 침묵이 생존의 한 형태임을 이해했다. 로마의 덕성, 빌투, 존엄성이 시민의 기둥이라는 생각은 그 반대가 되었다. 심리적인 함정이 된 것이다. 그것을 잃을까봐 더 두려워할수록 그들은 더 복종했다. 그녀의 희생자 중에는 젊은 귀족들, 굴욕적인 연회에 강제로 참여해야 했던 아내들, 심지어 비너스 신전에서 봉사하던 안주인들도 있었다. 메살리나는 과학자가 자신의 피조물들을 연구하듯 그들을 관찰하며 자존심이 복종으로 변하는 정확한 지점을 측정했다. 채찍이나 사슬은 필요 없었다. 암시, 약속, 은밀한 위협만으로 충분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그녀의 시스템을 원시 전체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즉, 정서적 감시 위에 세워진 국가였다. 모든 몸짓, 모든 말, 모든 욕망이 정치적 재료가 되었다. 로마 전체는 성의 권력이 사회 통제로 변모하는 실외럼실이었다. 그러나 공포에도 한계가 있다. 그녀의 지배력이 확장될수록 불만은 더욱 증폭되었다. 전투의 잔혹함에 익숙한 병사들은 제국이 황후 자신에 의해 거세되었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에게 굴욕당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나빴다. 그리고 전쟁으로 단련된 군대에서 그 생각은 화약이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메살리나는 어떤 위험도 보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복종을 보장했다. 그녀는 그것이 증오도 낳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로마에서 증오는 항상 피의 전주곡이었다. 한편 연회는 계속되었고 복되는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으며 이름들은 숨겨진 양피지에 계속 기록되었다. 새벽의 침묵 속에서 손님들이 비틀거리며 돌아갔을 때 그녀는 연회 잔하의 앞에서 혼자 남아 빈 잔들을 응시했다. 그녀는 로마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다고 확신하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사실은 이미 처형자들을 깨웠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기원 후 42년은 부패가 더 이상 숨겨지지 않는 시점이었다. 자신의 권력에 확신을 가진 메살리나는 고대 종교의식을 타락의 장으로 변모시켰다. 사랑과 쾌락의 신인 비너스나 바쿠스를 기리는 축제로 시작되었던 것들은 로마 도덕의 한계가 엘리트들의 겁에 질리고 동시에 매혹된 눈앞에서 무너지는 신중하게 연출된 낭요로 변했다. 손님들은 신성한 축제에 참석한다고 믿으며 예복을 입고 왔다. 사제들은 기도를 낭송했고 음악가들은 리라를 조율했으며 공기에서는 향과 꿀 냄새가 났다. 그러나 문이 닫히자 신전은 세속적인 무대로 변했다. 와인은 피처럼 흘렀고 여신처럼 차려입은 황후는 죄의 여사제처럼 연회를 주재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장난처럼 보였다. 그러나 곧 참석자들은 진정한 목적을 깨달았다. 메살리나는 쾌락을 위해 그 모임을 조직한 것이 아니라 통제를 위해서였다. 모든 시선, 모든 몸짓, 모든 실수는 관찰되고 기록되었다. 참여를 거부한 원로원 의원들은 적으로 낙인 찍혔다. 벌거벗도록 강요받은 귀족 부인들은 텅 빈 눈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전에는 신들에 대한 헌신이었던 것이 두려움에 대한 숭배가 되었다. 수십 년 후 연대기 작가 타키투스는 이러한 장면들을 공포와 정확성이 뒤섞인 어조로 묘사했다. 카이사르 궁전은 대리석 사창가로 변했다. 그리고 그는 옳았다. 한때 바쿠스 숭배를 도덕적 위협으로 간주하여 파괴했던 로마는 이제 황후의 왕관 아래에서 그것들을 부활시켰다. 메살리나는 공화국의 가치를 뒤집어 놓았다. 신성한 것은 음란하게 되었고 음란한 것은 권력의 도구가 되었다. 축제가 반복될수록 신앙과 왜곡의 경계는 사라졌다. 메살리나는 신들의 이름을 방패 삼아 사용했다. 비너스는 정욕을 정당화하고 바쿠스는 관계를 합법화하기 위해. 그러나 그녀가 실제로 축하한 것은 자신의 전능함이었다. 모든 굴욕 행위에서 그녀는 자신의 지배력을 확인했다. 여인이 그녀의 명령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혹은 원로원 의원이 수치심에 울 때마다 로마는 도덕적 심연으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수군거림이 커져갔다. 어떤 이들은 낭요가 마법의식이며 메살리나가 고대에 심지어 이국의 신들에게 희생을 바쳤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신들 자체에 도전하고 인간의 몸이 어떤 천상의 법보다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확실한 것은 그녀의 연회에는 거의 종교적인 연극적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다. 황후는 집단적인 수치심이 신앙보다 더 강력하게 사람들을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전에는 함께 기도하던 곳에서 이제는 함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죄의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묶여 있었다. 그러나 군대는 점점 더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로마를 섬기고 명예를 위해 죽겠다고 맹세했던 병사들은 궁전이 부도덕의 수렁에 빠져드는 것을 보았다. 일부 장교들이 황실 축제에 초대되어 그리고 모욕당했다는 소문이 군단들 사이에서 돌기 시작했다. 충성심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병사는 굶주림과 상처는 견딜 수 있지만 한 베테랑은 말했다. 조롱은 견딜 수 없습니다. 메살리나는 굴욕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로마는 부패는 견딜 수 있었지만 조롱은 견딜 수 없었다. 모든 축제는 집단 존엄성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이었고 영광 위에 세워진 제국에서 존엄성은 가장 취약한 토대였다. 한편 클라우디우스는 폭풍을 모른 채 지냈다. 그는 연설과 법률 논문에 몰두하며 자신의 집이 혼돈의 진원지가 되었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에게 가장 가까운 해방 노예들 나르키수스, 칼리스투스, 팔라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군대가 반란을 일으키거나 원로원이 행동을 결심하면 자신들이 가장 먼저 쓰러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궁전 밖에서 끓어오르던 분노는 붕괴의 전주곡이었다. 로마는 폭군과 독재자는 용인했지만 수치심을 통해 통치하는 황후는 결코 용인하지 않았다. 변경에서 병사들은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의 이름을 속삭였다. 원로원에서 클라우디우스의 동맹자들은 비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백성들은 불가능한 이야기들을 되풀이했다. 매번 이전보다 더 기괴한 이야기들이었다. 자신의 무적을 확신한 메살리나는 와인과 비단 속에서 계속 군림하며 로마의 공기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녀의 축제 향수는 더 이상 쾌락이 아니라 두려움의 냄새를 풍겼다. 그리고 궁전 복도에서 이전에는 웃음소리의 메아리만 있었던 곳에서 배신의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다. 기원 후 48년은 파멸의 징조와 함께 밝았다. 지배력의 정점에 선 메살리나는 더 이상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비밀로 원로원을 통제했고 황제 해방 노예들을 조종했으며 클라우디우스 자신을 양피지와 미신 사이에 갇힌 무지 속에 가두었다. 로마는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믿을 때 남은 것은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뿐이다. 그녀의 연인은 원로원 의원 가이우스 실리우스였다. 젊고 매력적이며 야심만만한 남자였다. 그는 여러모로 클라우디우스의 정반대였다. 용감하고 카리스마 있으며 로마에서 미덕만큼이나 가치 있는 아름다움을 소유한 남자였다. 단순한 연애로 시작된 것이 더 위험한 무언가, 즉 동맹으로 변모했다. 실리우스는 권력을 꿈꾸었고 메살리나는 그에게서 로마를 자신의 방식으로 재건하거나 어쩌면 단순히 파괴할 기회를 보았다. 클라우디우스가 오스티아에서 항만 행정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동안 황후와 그녀의 연인은 로마 역사상 가장 무모한 행위를 저질렀다. 그들은 결혼했다. 비밀리에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사제들, 점쟁이들, 원로원 증인들 앞에서 완전한 의식을 갖추어 결혼한 것이다. 맹세가 선포되었고 계약서가 서명되었으며 신들에게 희생이 바쳐졌다. 로마의 황후가 남편인 카이사르가 아직 살아있고 통치하고 있는 동안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이다. 그것은 정치적 자살 행위이자 광기 또는 절대적인 도전 행위였다. 고대 연대기 작가들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메살리나가 권력에 취해 클라우디우스가 감히 그녀를 처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실리우스의 도움으로 클라우디우스를 퇴위시키고 자신도 그와 함께 황후가 되려 했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더 심리학적인 견해는 그녀가 자기 파괴적인 충동에 사로잡혀 자신의 범죄에 에스컬레이션을 멈출 수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확실한 것은 그 결혼이 몰락을 촉발한 불꽃이었다는 것이다. 황제 해방 노예들이 가장 먼저 소식을 들었다. 가장 교활한 나르키수스는 메살리나가 권력을 잡으면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말을 타고 오스티아로 달려가 클라우디우스가 부두를 검사하고 있는 곳에 도착했다. 황제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다. 너무 터무니없어서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아내가 로마 한복판에서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그러나 나르키수스는 주장했다. 그는 증인들, 문서들, 보고서들을 가져왔다. 클라우디우스가 결혼식에 자신의 황실 인장이 사용된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웃음은 침묵으로 변했다. 황제의 귀환은 분노의 행렬이었다. 승리의 소음에 익숙했던 로마 거리는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메살리나는 자신의 비밀 네트워크가 처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많은 남자들을 굴욕시켰던
바로 그 궁전 정원으로 피신하려 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어머니와 몇몇 충성스러운 노예들만을 대동한 채 발견되었다. 고대 기록들은 그녀의 마지막 순간들을 피를 얼어붙게 하는 냉정함으로 묘사한다. 클라우디우스가 자신의 죽음을 명령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녀는 자비를 구했다. 메시지를 보내고 자녀들을 인질로 내놓고 뉘우치겠다고 맹세했다. 그러나 용서는 결코 오지 않았다. 황제가 그녀를 불쌍히 여길까봐 두려워한 나르키수스 자신이 처형을 지휘했다. 메살리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수많은 선고에 서명했던 그 손은 떨렸다. 그녀는 하지 못했다. 한 병사가 그 일을 완수했다. 칼 한 번, 질식하는 신음소리, 그리고 로마를 무릎 꿇게 했던 여인은 정원의 축축한 풀밭에 쓰러졌다. 그녀는 겨우 23살이었다. 시신은 비밀리에 명예도 의식도 없이 운반되었다. 클라우디우스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식사를 했다고 전해진다. 아마도 그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망가져서 감정을 느낄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며칠 후 그는 모든 비문에서 그녀의 이름을 지우라고 명령했다. 최종 판결은 담나티오 메모리아에, 즉 기억에 대한 저주였다. 메살리나의 조각상들은 파괴되었고 초상화는 불태워졌으며 보석은 녹아 없어졌다. 공식 기록에서 그녀의 이름은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로마는 잊어야 했다. 그러나 로마는 결코 잊지 않는다. 모든 무너진 돌멩이, 모든 훼손된 비문은 호기심의 씨앗이었다. 그들이 그녀의 존재를 지우려고 할수록 그녀의 전설은 더욱 커져갔다. 시인들은 그녀를 경고로, 도덕주의자들은 괴물로 묘사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버전 아래에는 같은 떨림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제국을 가능하게 한 질서에 도전했던 것이다. 로마를 경악시킨 것은 그녀의 몸이 아니라 욕망과 수치심을 무기로 사용하는 그녀의 지성이었다. 피로 물든 정원에 해가 졌을 때 로마는 자신의 도덕을 회복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었다. 메살리나가 뿌린 부패는 그녀와 함께 죽지 않았다. 그것은 제국 영혼 자체의 일부가 되었다. 그녀의 죽음 후 로마는 두꺼운 침묵, 위장된 안도감 속에서 숨 쉬었다. 원로원은 황제에게 정화를 축하했고 신전들은 감사의 제물을 바쳤으며 거리는 다시 미덕에 대한 외침으로 가득 찼다. 그러나 그 평온함 아래에는 공허함이 퍼져 있었다. 제국은 메살리나를 기록에서 지웠지만 그들의 의식에서는 지우지 못했다. 그녀가 드러낸 것, 즉 로마의 도덕적 취약성은 더 이상 지워질 수 없었다. 몇 달 동안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다무나티오 메모리아에는 정치적 주문처럼 작용했다. 즉, 집단적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예들은 계속 이야기를 속삭였고 연회를 지켰던 병사들은 여전히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 비밀리에 이야기했다. 그녀에 대해 쓰는 것이 금지된 시인들은 그녀의 모습을 뱀과 밤의 여왕의 은유로 위장했다. 그렇게 신화가 탄생했다. 수십 년 후 타키투스, 수에토니우스, 유베날리스는 그녀를 여성적 악덕의 상징, 미래 세대를 위한 도덕적 경고로 묘사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글줄 사이에는 무언가 더 느껴진다. 바로 매혹이다. 그들은 색정광의 가면 아래의 불안한 지성, 권력의 가장 어두운 메커니즘을 이해했던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을 경악시킨 것은 단순히 그녀의 세욕이 아니라 그녀의 명료함이었다. 메살리나는 개인적인 부패가 아니라 집단적인 부패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녀는 절대 권력이, 심지어 역사상 경멸받는 여성의 손에 있을지라도
문명 전체의 위선을 드러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로마는 그녀를 명예를 파괴했다고 비난했지만 과연 그 명예는 이미 환상이 아니었을까? 그녀는 단지 베일을 걷어냈을 뿐이다. 그녀가 강력한 남자들에게 불러일으킨 두려움은 그녀의 몸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녀의 거울에서 왔다. 그들의 반영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비참함을 보았다. 통제에 대한 욕망, 유혹 앞에서의 약함, 진흙탕에 빠지면서도 미덕을 가장해야 할 필요성. 그녀는 로마의 타락을 발명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그것을 구현했을 뿐이다. 후대 철학자들은 메살리나가 희생자인지 가해자인지 논쟁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여성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고 반항하면 처벌하는 시스템의 산물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다른 이들은 그녀가 섹스를 권력 전략으로 전환한 최초의 인물, 즉 수치심이 두려움보다 더 지배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최초의 정치적 동물이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어지는 세기 동안 그녀의 이름은 모욕하고 도덕화하고 통제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메살리나는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원형이 되었다. 위험한 여인, 제국을 파괴하는 유혹, 너무 많은 와인을 마신 후 남자들이 속삭이던 경고. 그러나 그 유령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계속해서 고동쳤다. 로마는 메살리나를 두려워했다. 그녀가 너무나도 로마 자신과 닮았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유산은 기념물이 아니라 메아리로 측정된다. 질서의 가면 아래 자신의 타락을 숨기려 하는 모든 사회에서, 수치심을 무기로 사용하는 모든 권력에서 메살리나의 정신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녀는 제국이 침략 때문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도덕의 내적 붕괴 때문에도 무너진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여주었다. 수세기 후 로마의 대리석이 마침내 금이 갔을 때 역사가들은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원인을 찾았다. 그러나 아마도 진정한 균열은 훨씬 더 일찍, 두려움이 형태를 바꾸고 복종이 되었던 그 조용한 연회들에서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 황후가 쓰러졌던 정원에서는 꽃들이 계속 자랐다. 노예들은 그 땅 아래에 로마가 결코 묻을 수 없는 역사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꽃에 물을 주었다. 벽에서 지워진 그녀의 이름은 백성들의 입술에서, 선술집의 속삭임에서, 금지된 양피지에서 살아남았다. 칙령으로 강요된 망각은 영원한 기억이 되기 때문이다. 메살리나는 젊어서 죽었지만 세상에 잔혹한 교훈을 남겼다. 가장 위험한 권력은 칼로 강요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먹고 자라는 권력이다. 로마는 그녀를 잊으려 했다. 우리는 잊을 수 없다.